네, 그럼 바로 이제 1교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윈큐 책이 인강 실기에 대한 책으로 저희가 봤고요. 이 실기가 보면 앞에 이론이 한 133페이지, 필기는 한 160페이지 되더라고요. 둘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기 책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네, 일단 실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부분에서는 볼만한 게 있는데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저도 보면서 이제 맞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데서 인간공학이 이 의학이랑도 관련이 됩니다. 이 의학 부분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해부학이죠. 해부학.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랑 관련돼서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뼈라든가 그런 해부학이랑 관련돼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과학이라든가 생리학 뭐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의학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집중이 돼서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는 해부학이 아마 인간공학 기사 쪽에 아마 지금보다는 아마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기술사 시험에 보면 항상 나옵니다. 요즘 보면 나와요. 그 근육이라든가 뼈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공부해둘 필요성이 있죠. 나머지 뭐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고요. 저희는 뭐 따로 기출 보건 같은 건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계속해서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보는 이 강의가 저희 요 순서대로 할 겁니다. 지금 이 7강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1강은 작업 환경 분석, 두 번째는 인간 공학적 평가,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각각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고요. 말도 뭐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짧으면 몇십 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길면은 뭐 길어봤자 1시간 되겠어요. 그죠? 페이지가 13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거 작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하고 이게 또 서로 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디가 중복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그때그때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싶은 것들 그나마 이제 많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할게요. 하다가 근데 모르는 건 저도 모르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틀려도 분대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파트 직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 구조적인 인체 치수. 다른 건 없고 이거는 정적인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서 치수를 재는 게 구조적 인체 치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재는 게 기능적 인체 치수다. 구조적인 거는 뭐 신장이나 체중이나 눈높이 앉아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는 활동적인 자세에서 측정한다. 이 활동 자세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아니면 상완, 전환. 이 상완과 전환이 많이 써요. 상완, 전환. 우리가 나중에 골격근제 질환, 뭐 나중에 뭐 레바나 오아시아 나오는데 크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목이 있고요. 목.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보통은 몸통이라고 얘기하죠. 몸통. 그냥 몸통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둘이 똑같은 말이니까. 몸통. 그 다음에 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으면 목 하나. 그 다음에 몸통 하나. 그리고 팔 하나. 그리고 다리 하나. 그래서 총 4개, 크게 봐서 4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4가지로요. 목이냐, 팔이냐, 이거랑 관계된 골격계 질환도 다 마찬가지겠죠. 다 크게 4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 있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상완과 전완으로 나뉩니다.
상환은 위팔이에요. 이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 위팔이 상환, 이걸 상이라 그래요. 얘를 전환.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상지라고 하죠.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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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라고 얘기해요. 상지, 하지라 얘기하고 이 상지를 또 나눌 때는 상환과 전환, 상환과 전환. 이게 상환, 이게 전환. 그래서 어깨 뭐 팔꿈치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환과 전환을 많이 하니까 상환과 전환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목 있다. 네.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자, 인체 측정치들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며, 정규 분포라는 게 이거죠. 뭐 이런 종 모양 나오는 거,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이게 평균이겠죠, 평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나중에 워크 샘플링도 이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 모형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퍼센타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퍼센타일이 뭐냐? 측정한 특정치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러니까 100명을 피를 쟀으면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죠. 100%로 나타내는 순서수 개념으로 예를 들어 10%타일은 평균대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100명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이 의미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퍼센타일은 퍼센트 ILE 합니다. 여기 보면 T가 붙어 있잖아요. T를 안 붙입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퍼센타일입니다. 퍼센타일. 그냥 퍼센타일을 부르든지 아니면 발음하면 쓰게 되면 타일, 퍼센타일, 퍼센트니까. 그래서 T는 지금 잘못 붙은 거예요. 이건 오자입니다. 오자. 타일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개념으로 관련돼서 5%타일과 95%타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하냐? 이 구하는 공식은 암기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죠.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면 5% 타일과 95% 타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명 세웠을 때 5번째 놈이랑 뒤에서 95번째 놈이랑 그분들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빼기 표준 편차 곱하기 1.645 아니면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1.645. 이건 기본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식입니다. 뒤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써 있네요. 평균치의 보수, 인체 측정치의 응용 시 중요한 개념은 평균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아무튼 이거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요.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는 꼭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단순히 수시간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인체를 측정하는 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절식,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극단치는 크게 둘로 나뉘죠. 최대치 아니면 최소치로 나뉩니다. 조절치는 말 그대로 우리 의자 같은 경우에 조절이 되죠. 누구나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극단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나 최소치로 해서 한쪽에 있는 극적인 어떤 극단까지 몰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치수를 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대치를 적용해야 같은 경우에는 근해 하중이라든가 열차 좌석간 거리, 그 다음에 출입문의 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열차 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동치에 있는 사람이 타게 되면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열차 좌석간 거리 솔직히 이렇게 치면 솔직히 비행기도 그 좌석간 거리 솔직히 원래 극단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최소치로 하고 있죠. 최소치 미만인 것 같아요. 뭐 여성의 5% 타일 그 정도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예시는 이제 외워둬야죠. 딱 보면 이해가 돼요.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얘기. 안 봐도 당연한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 최소치는 작은 사람을 위주로 설계하면 큰 사람도 수용되는 경우를 사용한다. 이제 최소치로 쉽게 말하면 작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선발이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조정장치의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버스 안에 이 손잡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손잡이가 이제 전철도 마찬가지고 높이가
다르게 돼 있죠, 그죠? 사마다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일률적으로 돼 있었죠. 그러면 이 키가 작으면 이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쫙 해버리는 거죠. 그냥 평균치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진 상태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외워두면 당연히 외워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치는 이런 걸 하나하나 조절할 수 없으니까 또 조절식으로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평균치로 해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산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대표적인 예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니까요. 식당의 테이블 같은 경우죠. 그럼 식당에 있는 의자도 솔직히 조절식이 아니죠. 그냥 대충 이제 평균치에 맞는 걸 해서 갖다 놓는 거죠. 평균치가 가격이 싸니까 괜히 뭐 비싼 걸 할 필요가 없고 또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비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그 기계를 보게 되면 뭐 나중에 뭐 그런 거 있죠. 페일 그 세이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페일 패시브, 그다음에 페일 액티브, 그다음에 페일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얘는 그냥 사고는 그냥 고장이 나면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좀만 또 운행이 되고 얘는 고장이 나도 고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쉽게 간단히 보면 뭐예요? 얘는 싼 거죠, 싼 거. 얘는 비싼 거. 모든 기계를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기계를 다. 이게 제일 안전하지만 이 3번이 이 오퍼레이션이 제일 안전하지만 다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간단히 뭐 이걸 왜 하겠어요? 각각 상황에 맞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계를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간단히 받고 밥만 먹고 가는데 그 의자를 조절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지금까지 조절식으로 된 의자를 쓰는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것도 중요하죠. 인체 측정치를 조절하는 순서는 조절식, 그 다음에 극단치, 평균치. 조절식이 제일 좋은 거니까. 얘가 제일 나쁜 거니까. 적용 순서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인체 쪽의 적용 순서는 각각, 이제 그렇게 답을 쓰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나중에 실기 쓸 때는 쓸 수 있죠. 인체 적용 순서를 쓰셔해갖고, 1번에서 인체 적용 순서, 조절식, 극단치, 평균치가 있고, 조절식은 뭐가 있고, 극단치는 뭐가 있고, 평균치는 뭐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2번에 하지만 하고 자기의 의견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인체 측정치의 적용 순서지만 이거를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식당에서 조절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인체 측정치의 용도별, 용도별로 쓰임새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적용 순서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언제 쓴다? 나중에 얘가 실기로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쓸 때 단순히 요것만 쓸 게 아니라 내 의견도 첨부하는 거죠. 이건 기술사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뭐 암기하고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이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간 레벨이니까 뭐 일단 그렇다. 아무튼 이거는 중요하다. 원리는 이렇다. 그 설계에 필요한 인체 치수를 이게 이제 처음 해보면 되게 애매해요. 공부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있는 이 예시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편하죠. 설계에 필요한 이거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외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웬만한 건 다 외우거든요. 근데 얘는 외우기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 간단하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의자를 만든다고 봤을 때 그때 필요한 인체 치수가 뭐냐 정해져 있죠. 이제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요 오금에서 다리 길이 깊이 아니면 여기서 엉덩이 깊이 엉덩이 폭 아니면 만약에 여기 팔걸이가 있으면 팔꿈치의 높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치수가 뭔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비를 사용할 집단이 누구냐. 자, 우리 여자로 합시다. 여자로 합시다. 자, 그럼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를 조절식으로 할 거냐 극단치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거를 조절식으로 하죠. 의자니까 의자는 기본식으로 조절식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쓰는 하루에 8시간을 앉아있는 의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여자, 아까 말한 조저식을 하기로 했고, 여자들은 당연히 이제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그 치수는 뭐겠어요? 여자 5%타일부터 여자 95% 타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게 한 10cm 정도 돼요. 의자는 대략적인 값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의자의 조절식은 35에서 45가 좋다. 그리고 의자의 폭은 38에서 30에서 35에서 40 정도. 그리고 의자의 깊이는 38에서 42.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의자가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봐야 되고. 아무튼 되겠다. 이걸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 여자분이 여자니까 뭐 당연히 이제 하이힐 같은 거 신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성가 있느냐? 이걸 같이 또 염두에 둘 것인가 말까. 해서 치수를 완전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외워서 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 저는 이거 못 외우겠어요. 다시만 이제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순서대로 순서대로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해서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답이 이렇게까지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다. 뒤에 나오죠. 의자의 높이는 대부분 조절식으로 하죠. 조절식. 의자의 깊이는 최소치로 한다. 최소치. 왜냐하면 작은 사람도 앉아야 되니까. 의자가 너무 깊어버리면 작은 사람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나마 이거 의자 깊이를 최소치로 해도 키가 작은 분들은 뒤에 이제 쿠션을 놓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치로 하고요. 의자 폭은 최대치로 한다. 왜냐하면 엉덩이가 큰 사람도 앉아야 되니까. 최대치로 하면 엉덩이가 작은 사람이 앉아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높이는 조절식, 깊이는 최소치, 넓이는 최대치.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값이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각이다. 밑에는 그냥 보면 되고 계산하는 방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뭐 다 외우셔야 되면 방법이 없고요. 다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다 외우시면 됩니다. 정상 작업령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윗팔을 몸통에 붙인 자세에서 아까 얘기했죠. 상완, 윗팔은 상완이었잖아요. 상완을 붙인 자세에서 전완만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상완을 딴 데도 이렇게 써있는 데도 있어요. 상완을 편하게 붙인 상태에서 전완만으로 움직이는 영역. 대부분 40 플러스 마이너스 5cm다. 최대 작업 영역은 상완을 수평호 상태로 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영역. 대부분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악 한계는 중요한 거 이거.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 기능을 하는 것. 특정한 사실 거의 뭐 얘나 똑같은 말이야. 아무리 봐도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근데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이제 묻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외우는 거죠. 파악 한계는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 기능을 표현해. 중요한 건 앉은 특정한. 포랑면은 한 장소에서 앉아서 작업하거나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 두 개가 솔직히 구별이 의미도 없고 이거 뭐 아무도 없는 크게 뭐 효과도 없는데 다만 시험이 이거를 구별해서 나오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외워서 외워야죠. 근데 요거는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암기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작업자 이거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한 원칙. 시험에는 요즘은 잘 안 나.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요즘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중요도에 대한 순서입니다. 순서. 예를 들어서 공간 배치에 있어서 중요도대로 쓰시오 하게 되면 요 순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중요성, 요 원칙, 사용 빈도, 사용 순서. 이제 쭉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관성의 원칙.
양립성의 원칙. 요 양립성에 대한 원칙은 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뒤에 나오니까 일단 네 가지가 있다. 양립성의 원칙. 이 양립성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능성의 원칙. 그리고 혼잡성 회피 원칙. 이 혼잡성 회피 원칙은 뭐 잘 못 외워지는데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 개의 버튼과 조작 장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 서로 정반대의 기능을 담당하는 버튼은 서로 멀리 이격시키거나 실수에 의해 조작 버튼을 잘못 작동시키지 않도록 버튼들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잘못 누른 거죠. 이거랑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그게죠. 맹목, 위치 동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맹목 위치 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 막 우리가 보통 이제 기아 조정할 때 보지 않고 하잖아요. 기아가 어디 있는지 그때마다 보지 않으니까 이게 몸에 습관되어 있는 경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보지 않고 얘를 조작하는 거 그걸 이제 맹목적으로 위치 동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에 자동차는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가 서로 임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더 적절한 배치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왜 생각해 보세요. 그 원래 이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의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하나는 진행을 하는 거고 하나는 멈추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근접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근접해 있어요. 이게 왜 근접해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이게 왜일까요? 더 적절한 배치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요. 이거 할 수가 이거 불가능해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쪽에 브레이크가 있고 이쪽에 악셀이 있고 이쪽에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거를 뛸 수가 없어요. 왜겠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수동 같은 경우는 이쪽에 클러치가 있었잖아요. 클러치가. 우리 코티 자판이랑 마찬가지죠. 코티 자판이랑. 두 벌씩이 두 벌씩보다 3벌씩이 더 빠르고 좋은데 우리 지금 99%가 다 두 벌씩을 쓰고 있잖아요. 자판에서. 왜겠어요? 처음에 이거를 배운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모든 보는 시험들 우리가 보는 뭐 자판 연습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세 벌씩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게 두 번씩이었기 때문에 더 효능이 좋아도 이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코티도 마찬가지죠. 이 코트가 처음에 나오는 거였죠. 옛날 타작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과 인지의 한계죠. 근데 이 한계는 상대적인 한계가 있고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한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 바꿔요. 왜냐? 지금은 이거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왼발은 놀아요. 오른발만 이제 바쁘게 왔다리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자동 이제 오토로 할 때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아, 왼발이 너무 논다. 나중에 이제 발에 이제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냐 하는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거고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클러치가 있는 차들 있잖아요. 수동 있는 차들이 그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고 이거는 이미 우리 몸에 하나의 체화가 돼 있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처음에 나 배울 때부터 나는 이 수동을 안 배우고 나는 오토만 배웠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둘로 나눠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위험성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기본적으로 보는 게 가능성과 중대성이거든요.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중대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이거는 바뀔 게 아니라 나중에 뭐가 돼야 돼요? AI가 직접 운행을 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만약에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한국이 왼쪽에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를 탔단 말이죠.
이 차가 이제 그때 두 대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앞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랑 상관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가 지금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망각을 해버려요.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크게 사고가 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차 하나를 없애버렸죠. 이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못 바꿉니다. 이거는. 네, 쓸데없는 말을 길게 했고요. 자, 이제 니오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니오시의 리프팅 가이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처음에 이걸 보면서도 제가 정리하면서 여기 보면 핵심이라서 중량물 들기, 작업 지침의 네 가지 기준은 이런 것 같다.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니오시의 리프팅 가이드에 대해서, 이 들기 기준에 대해서, 들기랑 관련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무시해야 된다. 근데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뒤에 보면. AL과 MPL에서 AL은 좋지 않은 게 기준이다. 그리고 MPL은 최대 허용 한계 기준이다. 자, 이게 보시면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요거는 초창기에 1980년대 이제 니오시에서 그, 그 니오시에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 1980년대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떤 요 AL과 MPL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그런 이제 하나의 그 AL의 기준인 거죠. AL의 기준. AL은 뭐가 쓰고 있어요? 남자 중 99%, 여자의 75%가 이 조건에서 무리 없이 인력 운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뭐냐? 역학적 조사, 생체 역학적 기준, 생리학적 기준, 정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발생하는 연관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L5S1 디스크에 이게 거의 한 350kg인 것 같아요. 예, 견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거의 안 쓰죠. 이 AL과 MPL과 관련돼 갖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만. 딱 하나. 딱 하나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변경이 됐으니까. MP 여기는 안 써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대상물의 무게가 AL보다 작으면 아무 문제이 없죠. 근데 대상물의 무게가 AL 기준보다 크고 MPL 기준보다 작은 거. 얘는 아까 봤지만 얘는 최대 허용 한계잖아요. 이걸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봤더니 내가 들고 있는 킬로그램이 AL보다는 커요. 근데 MPL보다는 작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MPL은 최대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대 허용 한계가 넘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 작업을 순환해서 하든지 아니면 인력 운반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라. 아니면 작업자 선발 기준의 개발 등을 다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AL과 MPL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취급하는 중량물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관리적인 대책이죠. 관리적인 대책. 보통 얘기했을 때 관리적인 대책을 해서 작업을 순환하든지 인력 운반 작업에 대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작업자 선발 기준을 개발해라. 근데 이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근데 한해 세 개의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대상물의 무게가 MPL보다 기준보다 큰 경우 엄청 무거운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정을 개선하든지 자동화를 시켜라. 이건 뭐예요? 공학적인 대책이죠. 공학적인 대책을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별로 크지 않으면 관리적인 대책. 문제가 크면 공학적인 대책으로 이 문제 시해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거랑 관련된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지금 이게 나올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돼서 나온 게 바로 얘기 때문에. 구조 차례도 나왔잖아요.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기준으로 봐야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얘기할 때는 니오시, 리프팅, 그 다음에 여기 이 수식이 나오잖아요. RWL은 여기 수식이 나오는 거. 이거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이 설명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되면 다 외우면 되는 거고. 이거를 니오시, 리프팅, 이퀘이션, 방정식, 수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NL이라고 그래요. NL이. 보통 얘기할 때 우리 보통 딴 데서 NL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RWL이 무엇이냐? 뒤에 설명이 나왔나요? 설명이 안 나왔나요? 이게 권장, recommended, 그 다음에 weight, L, limit. 권장 무게 한계라는 데. 권장 무게 한계. 아까 위에 보면은 AL은 액션 리미트 한계잖아요. MPL도 마찬가지로 한계. 그래서 들기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LPL, 이 RWL을 계산하는 거죠. 이제 다 계산해서, 근데 얘는 다 계산해도 23kg를 안 넘어요. 그래서 RWL이 나오고, 그다음 내가 들고 있는 중량의 무게물이 있어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얘가 이걸 LI라 그러는데, LI가 1보다 넘다면 구격은 이 추천되는 무게보다 더 높다는 거기 때문에 가분수니까 이 작업은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거의 기본이에요. 일단 원칙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거 한번 중요하게 읽어볼까요? 이 수식은 이제 당연히 외워야 되고, 6가지 들기 개수들이 작으면 들기의 불편함으로 들 수 있는 권장 무게 한계가 줄어든다. 그죠? 이 쉽게 말하면 RWL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RWL 중에 내가 들고 필요가 있는데 얘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당연히 들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얘가 1을 넘으니까. 개수들이 클수록 들기의 편함을 나타낸다. RWL이 클수록 좋다. 이 RWL이 권장 무게인데 이게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 10kg가 권장 무게인 거랑 20kg가 권장 무게인 거랑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20kg를 들기에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기는 그건 거예요. 지금 얘기는 지금 그 얘기예요. 들기 편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얘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도 요 위에 있는 값들이 적으면 0, 많으면 1이거든요. 결국은 값이 23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RWL분의 Kg이 이 RWL이 적어도 23을 넘을 수가 없죠. 대부분 이거보다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얘가 점점점 안 좋을수록 값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게 15kg야. 근데 RWL이 원래는 원칙은 23이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얘가 5kg가 나왔어. 그럼 뭐예요? 얘가 들기라든가 뭐 움직이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값이 3이 이미 LI가 3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LI가 3이면 얘는 즉각적으로 얘는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들기 지수가 있다. 리프트 인덱스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RWL이 내가 현재 들고 있는 중량물보다 당연히 낮아야겠죠. 그죠? 낮아야겠죠. 그죠? 이게 당연히 이게 낮아야겠죠. 낮은 게 아니라 이게 아, 이건 패스. 자, 이제 들기 6개 있습니다. HM, 수평 개수. 발의 위치에서 중량물을 들고 있는 손의 위치까지의 수평 거리. 발의 위치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발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손의 위치는 손의 중앙을 위치로 합니다. 그래서 수평 거리가 25보다 작을 경우에는 1이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으면 다 1이 되는 거예요. 다 1, 1, 1. 그래서 2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무게를 15로 했다, 15로 했다 하시면 얘는 1이, LI가 1이 안 넘으니까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수평거리가 63을 초과하는 경우는 0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0이 됐어요. 이게 다 곱하기잖아요.
이게 하나가 0이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0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도대체 0의 의미가 뭐지? 이 0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6개 중에 하나가 최대치를 초과해 버리면, 그래서 0이 돼 버리면, 0이 돼서 RWL이 계산이 안 돼 버리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법률이 아니라는 얘기죠. 참고만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으니 주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NLE의 기본적인 거죠. 그럼 이 0의 의미가 뭔지 봐야겠잖아요. 0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수식을 NLE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NLE는요, 적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적입니다. 상당히 한계적입니다. 지금 이 책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10개 이상이 있어요. 한 손으로 작업하는 경우, 아니면 무릎을 꿇거나 무릎 꿇고 하는 작업, 아니면 바닥이 평평하지 않거나, 아니면 온도가 별로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끌거나 수레로 하거나, 아니면 들 때 균형이 맞지 않는 거라든가, 아니면 너무 빨리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 발로 뭐 써서, 이거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한 발이나 무릎을 굽히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NLE에서 적용이 안 돼요. 즉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들기 개수가 되는 건 뭐겠어요? 이걸 다 빼면 뭐예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두 발로, 두 손으로, 많이 두 손으로 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제 짐을 옮기는데, 이 짐을 옮긴 데서 이 한계는 몇 개, 이 한계가 맞는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또 볼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니오시가 미국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뭐 25cm라든가, 그 뒤에 가면 이렇게 175cm 나오잖아요. 이게 뭘 기준으로 했겠어요? 미국의 평균적인 남자 키일 것 같아요, 느낌엔. 여자 키가 해봤자 175가 안 넘죠. 넘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나라 수준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수준에는 적용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하게 된다 그러면 175가 아니라 165로 하고, 수평이 25cm가 아니라 뭐 20이나 해서 이걸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가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참고치로 보는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다. 대략적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 수식이 있어요. 이 뒤에 나오나요? 영이 되는 값. 이게 수식으로 나오면 좋은데 수식으로 안 나왔네요.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보통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H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설명했으면 HM은 1이다. 언제? H가 25보다 작을 때 1이다. 그리고 HM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H에서 최대가 이게 63cm잖아요. 63cm 미만에서 25 이상, 25 이상부터 해서 가격은 HM 가격이 나오는 거고, HM이 0이다. 0이 되는 지수는 뭐예요? H가 63보다 초과하는 경우니까 63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렇게 초과했을 경우에 0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이렇게 수식으로 해서 정리해서 옆에 나오는데, 이렇게 옆에 보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써서 이렇게 써서 안 나왔네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25cm 기준 25cm. 아, 수식 있으면 편한데 없으니까 이걸 하나 다 읽어야 되니까. 예, 읽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HM은 H분의 25다. H분의 25다. 그리고 VM은 바닥에서 손까지의 거리야. 바닥에서 손까지의 거리. 중요한 거. 이게 DM과 VM 헷갈리거든요. 바닥에서 손까지의 거리다. 이 수식을 또 외워야 될 것이고, DM은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수직 방향의 이동 거리다. 마찬가지로 이 수식을 또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 수식을 하나하나 이거 다 외워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외워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비대칭 개수는 내가 이게 신체 중심에서 물건 중심까지 뒤틀린 각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에요. 신체 중심에서 물건 중심까지 뒤틀린 각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물건이 있는 위치예요. 위치.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앞을 보고 있고 물건이 여기 있어요. 근데 물건이 135도에 있어요. 그럼 얘가 답이 135도잖아요. 내가 몸을 135도를 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에서 135도 되는 위치에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 보면 돼. 얘는 빈도가 있다. 커플. 요거는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굿. 뭐가 굿이냐? 손잡이가 있거나 없어도 편하다. 없어도 편한 경우가 있어요. 예, 보통 손잡이가 없어도 편한 경우가 있어요. 안쪽으로 손을 넣을 수 있다거나 해서 페어 보통이다. 손잡이가 적당하지 않거나 또는 없거나 하지만 그래도 손목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할 수가 있다. 걔는 페어. 가장 나쁜 거 패드. 손잡이가 없고 불편하고 끝이 날카롭다. 아니면 뭐야? 들기 어렵다. 시멘트 보드 같은 경우 진짜 들기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배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들기 편하다? 아, 보통이다. 아, 얘 들기 어렵다. 네, 상식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있습니다. 요거 세 개를 계산하는 거고요. 이게 계산할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까지 기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 이게 옛날에 기술사 시험에 기출로 나왔던 걸 약간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수식에 대한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좀 뭐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일단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장 이야기 없는 게 이 거리 개수거든요. 이 거리 개수가 이 시점이니까 거리가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똑같아요. 그죠? 이게 아니 거리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얘는 움직이지 않았고 얘는 움직였는데 거리가 변동이 됐는데 왜 가격이 똑같지? 그래서 외국 거를 찾아봤는데 외국도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이제 기사 시험에 나올 리는 없죠. 하지만 요 식은 나올 수 있죠. 그죠? 요 식, 요거. 아까 얘기한 대로 수평 개수가 h가 0일 1일 때, 또 h 값이 나올 때, 그리고 h가 0일 때, 오 나왔던 거 그렇게 해서 그 수식적으로 해서 원래 계산해 되면 좋은데 나오는 게 낫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했더니 RWL이 15.98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무게가 10이야. 이게 LI가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조점을 보고 확인해 봤더니 RWL이 6.82가 나왔는데 몸무게 키로는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I가 1이 넘어버렸어요. 1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얘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당연히 요거 값이 센 거. 이걸 최대한 1로 올려야 되니까 이게 제일 세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그죠? 요거를 값을 올려야 되니까 1로 가깝게 가야 되니까 요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다. 이 NLE는 숙제 쓸 일은 없지만 시험에는 이게 좀 그나마 인간공학 기사 시험에서 머리 쓰는 부분이다. 자, 수공고 절개의 원칙. 이건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그냥 나중에 이런 비슷한 나왔을 때 요 비슷한 것 중에서 몇 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쭉 보세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손잡이 길이는 최소 10cm, 어디든 이걸 11cm라고 하거든요. 11cm. 11cm가 되라고 하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남자의 95%일로 하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규칙이나 안전보건 규칙이나 어디 뭐 법령이나 뭐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대해줘서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보면 아 진짜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좋은 방법. 이제 보시면 중요한 거는 손목을 꺾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손목을 꺾지 않는다는 거. 손목을 꺾지 않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방법 요거. 이런 경우 나중에 시험에 그림으로 나와서 이제 예시가 나왔을 때 거기 나오는 작업자들이 막 이제 물건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요거 보는 거죠. 손목 보는 거죠. 손목.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항상 긁어깨 질환은 정해져 있어요. 크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처음에 빈도,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부적절한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한 근육근개 질환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여기랑 관련돼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접촉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제 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요 기본적인 요 세 개가 근골격 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게 중요한 게 힘이고 힘. 이것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거운 공구 이거는 당연한 건데 무거운 공구를 갖고 다니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손목을 비틀거나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아까 얘기한 대로 손목. 이 사람들의 손목이 우리 나중에 보면 뭐 수근관 뒤에 나오는 수근관이라든가 이 손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손목이 되게 연약한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다쳐요. 연약해요. 예, 다른 부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을 비트는 작업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무거운 거 이거 힘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접촉 스트레스, 그 다음에 침동과 소음, 그렇죠. 운동 같은 거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수공구 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10개가 있다. 이 중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하는 게 수근관 증후군, 그 다음에 건초염, 그 다음에 디케르봉 건초염, 방아쇠 손가락, 그 다음에 백지병. 요거는 이제 다 알고 있으면 좋죠.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고, 이 백지병은 다른 말로 하면 레이노 증후군이죠. 레이노 증후군. 한창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레이노 증후군이 있었고 수근관 증후군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초염. 일단 수근관 증후군은 간단히 얘기하면 나중에 또 나오긴 하니까요. 우리 손목에 보면 이게 이제 손목에 이 엄지 이쪽이 손바닥이 위고 엄지 이 새끼손가락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봤어요. 스파이더맨처럼. 그럼 이쪽에 이 밑에 뼈가 있어요. 뼈가. 그리고 여기 안에 가로 인대가 있고 이 안에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정중신경이 지나가고 이 안에 힘줄 9개가 지나가요. 여기서 말하는 힘줄은 건이에요. 건. 인대가 있고 건이 있고 건은 다른 말로 하면 힘줄이에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고요. 건이랑 힘줄은 뼈와 인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르죠. 아무튼 있어요. 근데 이게 안에 있는 건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상처가 나거나 붓거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건이 있고 이 건을 둘러싸고 있는 걸 건초라고 그래요. 건초. 이 초라는 건 뭐라면 집이에요. 예를 들어 칼집을 영어로 하면 칼집을 한자로 하면 칼도니까 도초가 된다는 얘기죠. 도초가. 집이에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건초염. 여기에 건에 염증이 생겨요. 건염. 그리고 이게 이 건이 있고 이 건초 안에는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여기 마찰이 생기겠죠. 이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안에 활액이라는 게 있어요. 활액, 액체가 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손에 보면 손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볼록. 이 활액이 튀어나와서
이거를 결절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절종. 활액이 나와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관련된 것, 다 이게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게 보통 진동, 백지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진동이 심한 기후로 아니면 겨울철에 피가 쉽게 말하면 피가 혈액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뭐 진동이나 아니면 날씨로 인해서 얘가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여기 피가 제대로 못 가.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 혈압이 좁아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심장은 얘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니까 심장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박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면 심장의 맥박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맥박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개는 같이 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 버리면 더 위험해지겠죠. 시간이 50분이 됐어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산업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에 관련해서 법령이라고 했죠. 법령.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냥 산업안전 규칙, 안전보건 규칙이라고 했죠. 책 700조까지만 나오는 거. 얘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더 많이 쓰이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중요하죠. 이건 이번에 기숙사 시험에도 약간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공학 시험에 이게 나올 확률은 적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건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보건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직종을 구하면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핵심 이론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 나왔는데 솔직히 이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우리가 크게 써야 되는 게 4개가 있어요. 계획서가. 유해 요인이랑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안전보고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전보건진단. 네 번째가 안전보건 개선계획.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4가지의 중요한 서류입니다. 서류. 공정안전. 얘는 공정이 위험한 공정일 때, 위험한 설비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 요인은 가장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안전보건진단은 이 뭔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일 경우에 거기서 이제 안전진단, 보건진단을 받으라는 거. 얘는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장관의 명령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딴 거 안 하고 요것만 나왔어요. 왜 요것만 나왔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죠. 네.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될 게 아니라 요걸 중요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이 있어요. 장관이 명령하는 거예요. 장관이. 야, 너희들 이거 안전보건해. 예를 들어 종류가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 이렇게 나뉘는데, 야, 너희들 뭔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까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너무나 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계획을 수립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산업재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중대재해가 났다든지 너 이거 해. 아무튼 이거는 장관이 명령하면 해야 돼요. 보면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가 높은 사업장,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재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고, 근데 여기 보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얘는 안전보건 수입 명령 대사장인데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더 정도가 심한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2번이랑 3번은 똑같아요. 하나
얘는 평균이지만 얘는 평균이 아니라 2배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유해인자가 노출 규제를 초과하는 사업장이지만 얘는 그게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확산될 우려가 아니라 이미 확산이 됐어요. 그죠? 이미 확산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업무들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구별을 나왔으니까 공부하면 되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제 예방의 기본은 이거 하인리가 했던 거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죠. 조직, 사실의 발견, 평가 분석, 시정체계 선정, 시정체계 적용. 이건 무조건 그냥 하인리의 재해 예방 기본 원칙. 재해 예방 중요해요. 재해 예방, 재해 예방 기본 원칙 아니면 재해 예방 5원칙 계속 외우는 거예요. 재해조사를 중요한 재해조사의 4단계가 있는데 이거 저는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보통 이제 저는 예전에 외울 때 사직기대, 그래서 사직기대 사실의 확인. 무슨 일이 있었?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직접 원인. 이거 직접 원인이 뭐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기본 원인. 이 직접 원인이 발생한 기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한다. 이거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재조사 사직 기대. 사실에 밝힌 직접 원인, 기본 원인, 대책 선정. 재조사 사직 기대. 계속 외우는 거죠. 무조건 외우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보통 저희가 4M이라고 그래요. 4M.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다 외워야 되죠.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다 외워야 되죠. 근데 이건 다 외우는 거야. 그리고 산업안전 부건 이거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인가 보네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거 다 외워야죠. 네. 의미야 외워야죠.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무엇인가? 근골격계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거의 뭐 기술사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보면 되고 기사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사 시험에서는 이걸 뭐 쓰라고 나오진 않죠. 이 중에 몇 개 쓰라고 저번에 몇 개 쓰라고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쓰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줄이고 요게 쓰기라고 하든지 그건 간단한 거고 근데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10번이 뭐냐 한번 10번이 뭐다 이게 나오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1번이 뭐냐 1번이 뭐다 나오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해 유인 조사 이건 뭐 무조건 다 외우는 거예요. 이거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도 약간 좀 이해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약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만 보기로 하죠.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 조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근거해서 설명한 그런 서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얘는 하루에 4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시간은 키보드 작업을 하고 2시간은 마우스 작업을 했어요. 그럼 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될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시간은 5시간이 맞아요. 근데 키보드랑 마우스로 둘 다 나뉘어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왜냐하면 키보드나 마우스나 솔직히 사용하는 근육은 뭐 팔 근육이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거는 부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근육을 사용한다 그러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책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부담 작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부담 작업을. 이거 아니지 않나요? 말이 안 되지. 키보드나 마우스나 사용하면 키보드는 뭐 발로 치나요? 마우스는 뭐 발로 하나요? 입으로 하나?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아주 많다. 네, 그런 게 있다. 이건 다 외워야 되고 이거 근골격계 부담 작업 이거 의미 다 외워야죠. 질환이란 무엇인가? 질환 예방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유해 요인을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근골격계 보시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거기에 의하면 유해 요인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 사업장도 유해 요인을 3년마다 해요. 이거를 정기 유해 요인 조사. 신설 작업장은 시설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대표자 근로 또는 해당 조사를 실시켜야 한다. 사업자가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얘는 뭐예요? 수시. 어떤 경우냐? 다 외워야죠. 임시 건강 진단 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기는 등에서 임시 건강 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경우에 이게 하나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요 위에 요 작업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그리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 요인 평가를 해야 한다.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해요. 유해 요인 조사할 때 이게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유해 요인 조사는 크게 세 가지래요. 이게 이제 유해 요인 얘는 이제 아니 원래는 두 개죠. 원래는 쉽게 말하면 유해 요인 조사에서 유해 요인 조사를 하고 조사에는 작업장 조사가 있고 작업 조건 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골격계 증상 조사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랑 이거 두 개가 별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직업장 상황 조사에는 나왔는데 작업장 상황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작업 조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전에 키웠어요. 작업장 상황 조사는 다 외워야 돼요. 작업장 상황 조사는 한 시간이 넘었네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깊어지는데. 설, 공, 속, 야 그리고 작업 조건은 시, 방, 동, 자. 작업 설비, 작업 공정, 작업 속도, 작업량. 이는 작업상. 작업 조건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작업 조건은 작업 시간, 작업 방법, 작업 동작, 작업 자세. 이 네 개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해서 배웠어요. 자, 알아서 읽으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얘는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뒤에 또 나올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유해요인 조사하고 근골격계 증상 조사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기 보시면 서 있는 것처럼 유해요인 기본 조사를 따로 하고 근골격계 증상 조사표 따로 있어요. 얘가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은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개선 계획이랑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기간 있죠. 얘는 이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 얘도 5년. 얘도 5년.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이 존속하는 날. 존속할 때까지 계속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재해야 될 사항. 이거는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 내가 외울 때는 유징대 올예라고 저는 외웠어요. 유징대 올예.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 증상, 근골격계 질환 방사시 대처 요령, 오바른 작업 자세 및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사항들. 유징대 올예. 그래서 외우시면 편해요. 유진대 올예 오예 요 유진대 들어갔어 오예 이렇게 외우는 거죠. 따뜻 바로 생각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 외워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또 외워야 돼. 다 외우는 사항이에요. 이건 무조건 다 외우는 거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요. 얘가 지금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었고, 근골격계 유해인 조사가 있었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위에는 안 써 있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냐면 처음에 보시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중대한 사업장이죠. 그리고 요양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얘는 뭐 거의 상습적인 사고 유발 없어져.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노사간 이상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요 세 개, 이거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작업장 자체가 수준이 최악의 수준, 최악의 작업장. 들어가면 안 돼. 현재 들어가면 근로자 10%에서 10명 중에 1명이 다쳐서 나와. 이 작업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장 큰 문제가 뭐가요? 이런 작업장은. 사업주의 마인드가 완전히 개판인 거죠. 개판. 네. 자기는 사업 안 하고 밑에 애들이 하니까 다치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야 되는 사업장이죠. 아무튼 암기. 이것도 다 암기. 왜 이거 딱 들으면 알죠.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 한다. 근데 이거를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제조물을 내가 공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둑 맞았다. 그리고 당시의 법률의 과학이나 기술 수준으로 결함이 존재할 수 없었다.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성명 같은 경우죠. 성명이 70년대만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성명 쓰면 안 되죠. 근데 그때 가서 지금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그때 너희들 성명 썼지? 40년 전에 너희가 성명 써서 이거 만들었잖아. 너희가 이거 배상해. 야 말이 안 되죠. 세 번째는 당시의 법령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그죠? 제조업자 지시란 거예요. 거기에 따랐어요. 따른 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그거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이 제조물의 결함은 내가 찾아야 한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요구하려면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민법상 표현을 하게 되면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이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너희들 과실 있지? 하고 있을 때 나 우리 과실 있어 라고 얘기할 기업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결함이 발견돼서 내가 이거를 먹거나 사용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 증명만 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과실 책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엄격 책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결함이 있고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게 생각보다 1시간 10분 짧게 하려고 했는데 10분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끝냅니다.